청남대와 대청호가 자리한 청주 인근의 관광명소 문의마을이 요즘 뒤숭숭합니다. 주민과 번영해 간 분쟁으로 주민 쉼터인 마을회관이 공사를 채 마치지 못하고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주인 주민은 번영회 측과 식당 허가를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맺었는데 말을 여러 차례 바꾸고 약속을 어겼다며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영회 측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초 이러한 약속도 계약도 없었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인데 양측 간 감정의 골이 몇 년째 계속되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수몰의 아픔도 있지만 인심 좋기로 이름났던 이 마을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시사 매거진 오늘에서는 첨예한 대립으로 국고까지 투입된 마을 회관이 멈춰선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청남대와 대청 호반이 자리한 청주 문의마을. 수려한 풍광으로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이곳이 요즘 뒤숭숭합니다. 수몰 지역에 지원되는 국고가 투입된 마을 회관이 화근입니다. 청남대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야트막한 임야에 조성된 마을 회관. 탁 트인 조망에 대청 호반이 어우러져 겉보기엔 별장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사정이 있는지 공사를 하다 말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까마귀 사체며 건축 재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80% 이상 건물 공정은 마쳤지만 내부 마감 공사는 손도 못 댔습니다. 회관 주변으로 잡초가 우거져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탐낼 만한 건물터에 마을 회관이 왜 멈춰서 있는 걸까? 사연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임야 소유주인 이경희 씨가 문의면 연합 번영회에 땅을 증여하면서 분쟁은 비롯됩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이경희 씨는 나름 아픈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며 키운 갖가지 재료로 처음에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나중에는 입소문이 나면서 제법 큰 규모의 식당을 했는데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행정처분을 숱하게 당했습니다. 이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 식당 허가가 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고생을 하며 백방으로 합법화된 시설을 차리려던 이 씨에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문의면 연합 번영회 측에서 이 씨 소유 토지를 기증하면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이며 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공익 목적으로 마을 회관을 지으면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도 건축 허가가 나고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는 전언입니다. 번영회관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지을 자리가 마땅치가 않다. 여기가 적합하니 너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그러니까 너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아니 우리한테 땅을 750평을 맨 처음에는 500평이었습니다. 근데 건축 그 면적 때문에 750평으로 늘어난 거고요. 750평을 기증을 해주면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합법화 해가지고 너도 그러면 합법화되니 좋고 우리는 땅을 얻어서 우리 또 사업을 이어갈 수 있으니 좋고 그래서 윈윈하자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문의가 자체가 개발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이라 그래 이쪽 마을 안쪽은 이미 개발이 다 된 상태라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다.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이쪽만 남아있다. 청남대 가는 데 쪽. 그러니까 이쪽에다 우리가 시작을 해놓으면 여기 하수도가 들어올 것이고 하수도가 들어오면 정비구역으로 바뀌고 환경정비구역으로 바뀌면 일부 시설들이 완화가 될 것이다. 식당은 사실 2종 근린밖에는 안 돼요. 근데 1종 근린으로 받아서 너한테 주겠다. 2종은 안 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2종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농담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이 씨는 본인 소유 4만 평 중에 2,000평을 번영회 측과 개발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씨에 따르면 전체 2,000평 중 750평을 마을회관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250평에 대해서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아주는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주기로 했던 1250평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본인들이 지을 수 있게 착공 허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착공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 착공 허가만 내놓고 우선 버섯 농사를 짓다가 여유가 되면 그때 이제 건물을 짓겠다라는 생각에 또 저는 관에서 그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또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약속을 지키질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좀 알고 싶다 했는데도 나만 믿고 기다려라. 나만 믿고 기다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 말만 반복을 했고. 토지 주인 본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증여키로 한 750평이 아닌 1,000평에 대한 설계를 해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전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한테 돌려주기로 한 1,250평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를 해서 1,000평에다가 설계를 해서 제 땅을 침범을 하고 또 제가 지을 수 없게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근 500평 정도도 안 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놔서 제가 중지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 땅을 착공을 해서 맨 처음에 알게 됐을 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가 1월입니다. 1월 달에 기초를 닦더라고요. 통상적으로 1월 달에들은 일 안 해요. 건축 지을 때. 근데 1월 달에 여기 기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거 지금 설계 다시 봐야 된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그냥 무시하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마다 협의하자며 시간을 끌어왔다는 주장입니다. 1,000평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건물 위치를 대청댐을 바라보는 쪽에 둔다는 이유로 본인이 사용키로 한 토지를 침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정해주지 건물을 여기다 지라고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편리대로 건물을 졌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도면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믿고 기다려라는 얘기만 했으면서 어떻게 지정을 안 해줬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황당했고. 이 씨에 따르면 인허가와 설계를 맡은 측량회사는 번영회 측에서 1,000평에 대한 설계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750평에 하려면 이 건물이 이렇게 사선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앞에 댐이 안 보이고 저 산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땅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땅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그럴 거 없이 그냥 1,000평에 설계를 하라고 그렇게 들어서 자기들은 이렇게 설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장이. 우리는 처음에 애초에 750평에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다. 그런데 1,000평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측량회사에서요. 심지어 착공식에도 토지를 증여키로 한 본인에게는 연락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배제한 채 공익 목적의 마을회관 조성을 빌미로 뭔가 수작을 부렸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입니다. 제일 괘씸했던 건 착공식 날. 착공식 전날인가 봐요. 여기에 막 텐트가 쳐지고 하더라고요.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러고 물어보니까 여기 동네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 애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착공식을 한다는 거예요. 에? 착공식을 하는데도 토지를 기증한 토지주에게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을 안 하고 그날 아침까지도 그래 제가 기다렸습니다. 아, 바빠서 못했는가 보다. 그럼 연락이 오겠지. 기다렸어요. 안 오더라고요. 건축 사무실에 확인해 보니 본인이 사용키로 한 토지에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는커녕 창고로 허가를 냈다는 주장입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일종 근린으로 허가 신청을 해준다고 해놓고 건축 사무실에 제가 가보니까 창고로 허가를 한 거예요. 근데 창고는 저도 개인도 낼 수가 있어요. 밭에는 무조건. 그래 제가 건축 사무실에 가서 물었어요. 담당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일종 근린은 안 난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상관없으니까 그냥 농산물 판매장 창고로 그냥 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씨에 따르면 번영의 측이 일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주기로 했지만 이를 어겼고 본인과 상의도 없이 1000평에 대한 설계로 자신이 사용키로 한 토지는 쓸모없게 됐다며 이는 증여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의면 연합 번영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허가, 즉 식당을 내주는 조건으로 마을에 간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당 허가를 내줄 권한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시에 사는 거고 또 우리가 향수도 보호적 해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단체가 아니잖냐. 우리는 민간단체라 안 된다. 다시 써갖고 와라. 그러면 계약을 할 거면 또 다시 써갖고 온 거야. 써갖고 몇 번을 수정 해갖고 써갖고 왔고 우리가 뭘 고쳤냐면 거기다 수정한 게 뭐냐면 그럼 좋다. 거기다가 허가를 우리가 농산물 집한장 허가를 우리가 내는 대신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다 팔아주기로 하자. 그래 또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체험객들이 오면 체험객 그 청남대가 있고 그러니까 체험객이 오면 그 체험객도 받고 학생들 그러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거기서 자기들이 팔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허가는 우리가 할 때 같이 내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경희 씨 소유 토지가 아니라도 문의 곳곳에 마을 회관을 지을 유보 택지가 많았다며 오히려 조건을 제시하고 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쪽이라고 주장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목적이 있었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한 거지 그 당시만 해도. 맨 처음에 2,000평을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2,000평 허가 하려면 그게 뭐지요? 도시계 그 심의. 심의를 해야 돼. 그래서 1,000평 허가를 우리 그 희관을 하고 나중에 250 우리는 750원 쓸 거야. 니네 땅이니까 750원 우리한테 주면 된다. 왜냐하면 1,000평 허가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농산물 판매장 질 때 허가를 내주겠다. 짓는 건 200평을 짓기로 했나? 200평 자기들이 진다고 하더라고 판매장을. 그렇게 그런 판단은 조건하에 한 거지.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 대지를 만들어주고 이게 아니고. 건축 허가며 진행 과정도 수시로 협의했고 조감도를 걸어놓은 착공식에도 토지 소유주가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2,000평에서 허가가 1,000평씩 할 때도 다 거기하고 상해해서 한 거고 그 허락받고 한 거예요. 다 허락받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걸 안 써 이것만 써놓은 것뿐이지 그러고 다 허락받고 한 거고 착공식 때도 와서 거기서 같이 떡 먹고 다 했고 착공식 때도 그리고 건물 그 들어서 설계도도 거기다 걸어 딱 이렇게 놓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트집 잡은 이유가 딱 있잖아. 2차 허가, 3차 허가에 사인을 안 해서 그때부터 부대끼를 거는 거라니까. 그전에는 그 짓는데도 이렇게 짓는 게 와서 막 3일에 모시고 왔고 현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분쟁의 쟁점인 식당 허가와 관련해선 행사 때 임시 허가증을 내주겠다고 한 거라며 항변합니다. 우리가 식당 허가를 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야. 지금 거기 써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그걸 희관을 지면 체험객이 많이 오면 우리 식당에서 그 사람들을 밥을 먹게 해준다는 뜻이야. 이게 식당 허가가 아니라 그게 이제 행사 때는 임시 허가증이 나오잖아요. 생명축제장도 그렇고 청남대 같은데 임시 허가증이 나오잖아요. 축제 기간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번영 회장은 논란과 분쟁이 된 마을회관 조성과 관련해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 터가 넓은 공간이 필요해 추진한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개인 거라면 내가 사기를 쳤다도 이해가 가지만 나는 번영기장 끝나면 이제 차기장이 관리하는 거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고 우리 마을 돈이 3억 1,500이 들어간 게 마을 돈이. 우리 번영 여기 돈 마을 돈이 번영에 마을 돈이. 그 마을 돈을 우리가 그 토목을 하면서까지 토목 공사하냐고 그냥 공생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우리 땅이 있는데도 왜 했겠어요? 그건 뭐냐? 우리 개인 같으면 안 하지. 돈 들어가면 왜? 개인 같으면 내가 막 개인이라면 안 해고 있다가 우리 마을을 위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희간도 지려고 한 거지 다른 목표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는. 사실상 마을회관 건축일을 도맡아서 한 전 번영회장은 식당 허가와 관련해 어불성설이라고 발끈합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된다 치더라도 식당 허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저기 이경희가 그 자리에서 부부농장이라고 그 저기 무허가로 식당 하다가 아마 10번도 더 고발당해가지고 저기 벌금 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가 식당 허가를 내준다고 배장이 어떻게 사인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건축을 내가 많이 한 사람이요. 내가 건축법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부지로 쓰기로 한 750평 그리고 건물 위치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디에 지으라고 지정한 사실이 없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750평 우리가 가져올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48평인가 허가를 놨고 위치에 대해서는 나머지 개발해서 나머지 건축하고 나머지 땅이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하고 이경희 씨하고 같이 주차장을 쓰기로 계약서에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삐딱하게 안 치면은 주차장 면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건축물을 바짝 붙여야 앞에 주차장이 크게 나와요. 전망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예? 그러니까 어디에 저기 750평 안에 이제 건물을 어떻게 안 친다는 이거 안 나와 있어요. 건축 허가를 날 수 없는 땅을 저거 대지로 바꿔놓으면은 이경희는 얼마나 집가 상승의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섭니다. 핵심 쟁점인 식당 허가 관련해선 한쪽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설계와 건축물 위치에 대해서도 서로의 주장이 다릅니다. 양측이 공증한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임시 식당 허가증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임시 허가증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마을회관 2층을 식당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는 계약서에 적시된 게 없지만 식당 영업이 주요 협의 사항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봐야 할 점은 개인과 비법인 사단인 문희면 연합번영회관 주장을 떠나 마을회관에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수몰 지역에 지원되는 수계기금, 즉 주민지원사업비로 이미 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준공을 마치면 추가로 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현재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돼 반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예산만 지원됐지 사실상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그 토지 사용 승낙에 있어가지고 그 외 부분을 사용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나가 봤을 때 토지에 금이 그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될지는 사실 생각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만 확인할 수 있었지 이면에 무슨 조건이 오갔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류상으로 받아가지고 아는 거 외에 지금 이면에 서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주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걸고 이렇게 답보 상태로 와 있는 거죠. 그 이면까지를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뒤에 뭐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남은 땅을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다 하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뭐 당연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 사업 계획을 낼 때 그런 것까지 저희들한테 제출 당연히 안 하겠죠. 그거를 할 수도 없었고 또 제출 안 한 이상에 저희들이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일이 불거질 때는 이제 그런 일이 뒤에서 툭 튀어나오니까 저희들도 혹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사실상 주민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번영회장과 이장 등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사업의 당위성이며 투명성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면사무소에서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시인합니다.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 보조 사업은 안 하고 싶습니다. 항상 이제 민간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주로 이제 하게 되면 토지 매입부터 땅부터 사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승낙 같은 경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고도 욕먹고 본전도 못 찾을 정도로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면서 마을도 두동강이 났습니다. 수몰 지역에 지원되는 돈이 파근이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공공의 목적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쓰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론이 갈리면서 주민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형적인 시골 동네였죠. 인심도 좋았고요. 이제 인심도 좋았고,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스몰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개입이 되고 그러면서 동네가 조금 어떤 그 도시적 어떤 그 이기적인 그런 면으로 약간 좀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옛날에 순수했던 그 마을, 시골, 전형적인 시골 마을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좀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번영회장님과 이경희 씨의 그 소통이 잘 안 된 거고 약속을 이분은 그래도 믿은 거잖아요. 이제 저는 그래 저는 죄송하지만 그 번영회장님을 힘이 안 갔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없었고 이분은 믿은 거죠. 개인의 욕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자기가 뭐가 되면은 이분도 문의에다 희사를 많이 하고 협조도 많이 해요. 서로가 약속이 이행이 안 된 거예요. 하던 걸 저렇게 그냥 나도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지 뭐 저렇게 있어요. 그러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도 괜히 그냥 뭐 이상한 말도 자꾸 떠들고 안 뭐 보태지고 말이라는 건 뭐 어떻게 자꾸 보태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아이고 참. 뒤늦게 마을회관 문제를 확인한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미 지원된 국고를 환수할 방침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환수를 할 때 뭐 이자까지 막 다 해가지고 환수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부한 날로부터 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행정적인 거는 이제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 방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한쪽의 주장은 거짓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민간 보조사업, 주민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초 시작은 서로가 나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자는 취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수가 돼서 서로의 잘못을 따지고 법적 판단까지 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연을 취재하면서 이미 국고 3억 원이 투입된 마을회관 건립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마을에 간 건립이 지역과 마을의 발전이 아닌 개인 간 사심이 작용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면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은 더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수몰지역 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주민 지원 사업 선정 과정부터 촘촘히 들여다보고 몇몇이 좌우하는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겠습니다. 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일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 뭔일 이슈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힘차게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근데 아니 처장님 보니까 원래 안경 쓰신 거예요? 원래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데 평상시는 불편해서 안경을 안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이미지 제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새롭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저만 안 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다음 주에 똑똑해 보이게 쓰고 와야 되겠어요. 아니 원래 안경은 제가 딱 쓰는 걸로 이렇게 똑똑해 보이려고. 그렇죠. 이게 그 자꾸 눈이 밑으로 내려 보인다고 그래서 자꾸 눈이 감아 보인다는 그 시청자들의 지적이 따라서 이번에 안경을 쓰고 앞을 좀 아니 바라보고 하려고 처장님은 합니다. 너무 팬덤이 있어. 벌써 이 피드백을 해주는 팬덤이 보통이 아니야. 그 팬덤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그 주부 모니터링단인가요? 그 대부분 주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이 어떻다고요? 내려 보인다고? 내려서 감겨 보인다고. 그래서 안경을 눈을 뜨고 하셔라. 그럼 안경을 써서 좀 보완을. 네, 그러니까 안경을 써서 보완을 하고 좀 카메라 앞을 좀 응시해라. 너무 옆에만 바라본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방송하고 말 많다고 혼났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고.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번에 한마디 마지막에 깔끔하게 준비하려고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면은 사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흥분해가지고 또 네. 막. 오늘도 한번 또 도전해 보는 걸로. 네. 자, 힘차게 한번 더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최근에 또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네. 첫 번째 이슈, SK 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립 논란입니다. 난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아. 네. 자, 진짜. 지금 뭐 SK 하이닉스에서 최근에 이제 LNG 발전소를 건립하겠다, 네. 추진하겠다 얘기가 나와서 지금 청주에서도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 청주의 M15 공장을 확충하고 이천에 M16 공장을 만들면서 에너지 수급의 다양성 그리고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을 위해서 1조 6,800억을 들여서 약 570와트짜리 LNG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를 각각 1기씩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는 청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LNG 발전소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LNG 발전소를 철회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 LNG 발전소의 건립 이유가 뭐 한마디로 전력 공급의 안전성이잖아요. 자기네가 그렇죠. 이제 공장을 키울 건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뭘 얼마나 끊어졌다고 이걸 도심에다 만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자체적으로도 공장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막 미세먼지다 난리가 났는데 이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근데 또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1초만 정전이 돼도 몇십억의 손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안정적으로 끊김없이. 저는 그것도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만약 발전소를 만들면 자기네가 자가 발전소를 만들면 진짜 끊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한전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에 뭐 오면서 무슨 사고가 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바로 옆에 발전소를 만들었을 때 그럼 여기선 안 끊어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거 같아요. 그 자체 발전소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전에서 쓰는 그 전기 발전소 하나, 그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둘 중에 하나 끊어져도 하나만 살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도 이 논리인 것 자가발전소가 같은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급 체계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값을 인상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 석탄 화력 발전소의 문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국제사회가 다 지금 에너지 수급 체계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뿐이 없다는 미래 예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1조 6,800억을 들여서 짓는 게 더 기업에서 이득일 거냐의 문제는 기업에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LNG 에너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신설되고 20개가 넘게 신설이 되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전력 가격에 전기 요금의 문제에서 기업에서 좀 그런 요금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어떤 그런 측면이고 기업에 이윤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또 에너지 수급 문제가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송신탑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때 송신탑에서 문제가 생겨서 에너지 공급이 문제가 되면 자체 발전소를 통해서 안정하게 보급된다는 또 기업의 논리도 함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공장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좀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도 자가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큰 공장들은 다 서부 전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서부 전력을 이미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이닉스 쪽에서는 자기들이 여기다 공장을 더 지을 거니까 사실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짓겠다는 LNG 발전소의 용량이 고리원전 한 기하고 맞먹는 용량이잖아요. 그렇죠. 원전 한 기랑 맞먹는 용량을 그걸 어디다 짓는 거예요? 도심에 지금 현재 하이닉스 테크노폴리스 자리에 그 자리에 짓겠다는 그 근처에 짓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M15 공장 뭐 근처에.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지금 내가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 LNG 발전소에도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오염 물질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주민들이 이걸 진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LNG 자체는 느낌상 그냥 뭔가 천연의 느낌도 약간 있고요. 왠지. 근데 LNG 발전소를 지면 어때요? 유해 물질이 그러니까 많이 나오나요? LNG 발전소는 우리가 이제 천연 연료로 사용하니까는 오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부분에서 좀 해방이 될 거 아닌가라는 그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LNG 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수증기 문제와 그다음에 질소 산화물이 다량으로 방출된다는 겁니다. 근데 질소 산화물은 공기 중에 올라가서 공기 중에 수증기와 같이 결합을 하면서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가 그 재난 상황으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초미세먼지를 만들어서 지금 어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건 청주의 바람이 좀 바람의 방향이 서풍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테크노폴리스의 570와트의 LNG 발전소가 들었으면 결국은 질소 산화물은 서풍을 타고 청주 시내 쪽으로 들어와서 2차 생성을 해서 초미세먼지 발생을 할 건데 그럼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청주 사람들은 안전과 생명을 누가 지켜줄 것이냐.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전력의 안전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청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거를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질소산화물하고 항산화물 이게 이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LNG 발전소에서. 근데 얘는 사실 규제 대상 안에 있다고 해요. 이게 저희도 이제 찾아보니까 얘는 발전소를 만드는데 규제 대상이 돼서 얘는 이제 상한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저감 조치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이러는데 최근에 나온 한 기사에 의하면 껐다 켜는 그러니까 처음에 불을 왜 우리가 가스불 같이 키면 불안전 연소가 되잖아요. 그때가 유해 물질이 많다던데. 많은데 네. 그때 나오는 일산화탄소하고 미연탄화수소 이거는
그 규제 대상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두 군데가. 얘는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규제 대상도 없어서 저감 조치도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얘가 그냥 풀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LNG 발전소를 보니까 얘가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더군다나 LNG 발전소는 계속 24시간 가동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껐다 켰다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나오더라. 또 하나는 굴뚝을 뭐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처럼 아싸리 높게 해놓는 게 아니고 그 훨씬 낮다고 해요. 이게 높이 자체가 굴뚝의 높이가. 그러니까 수증기나 이런 것들과 해서 빨리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 가까이에 있지. 굴뚝도 낮지. 규제도 안 되는 게 있지. 이러니까 이런 막 기사들이 쏟아지면 주민들은 진짜 불안해서 이걸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규제가 없으니까 이런 말, 그다음에 자기네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필요하니까 어떤 것도 어떻게 생명하고 이렇게 똑같이 놓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력수급계획에 보면 가장 원재료가 싼 거부터 공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 공급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료비만 봤을 때 가장 싼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고 두 번째가 석탄 화력 발전소고 세 번째가 LNG 발전소인데 그 인천 경기 그 수도권 지역에 LNG 발전소가 대단히 많이 지어졌는데 그곳의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하는 전기를 쓰고 모자랐을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LNG 발전소의 그 지금 현재 한계고 그러다 보니 LNG 발전소의 그 시동을 껐다 켰다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차 시동을 껐다가 키면은 그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LNG 발전소도 껐다 키면서 황산화물이니 일산화탄소니 미연탄 화수소니 이런 물질이 많이 다량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LNG 발전소는 어떤 천연 소재고 오염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우린 좀 철저하게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함께 노력을 할 것인가를 부터 논의해야 되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이 어떤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토착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사실상 청주를 거의 먹여 살리고 있으니 SK 하이닉스의 기업 활동을 위해 조금 지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또 어떻게? 나 여기서 뭔 얘기하면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거 맞죠?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좀 관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에 그 LG 칼텍스가 들어왔을 때 그 태화강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시민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3천억을 들여서 태화강을 신설한 겁니다. 거기 공원이라 이러는데 현대에서 1,000억을 지원해서 했고요. 근데 우리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 배출하는 LNG 발전소를 세우면서 이곳에 어떤 그거에 상응하는 도시 수비건 아니면 상응하는 계획을 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만 운영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하면 문제죠. 거기에 지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한 3배 정도 돈을 들여서 충북에 큰 숲을 만들겠다 한 3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보상을 해줘야지 서로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처음부터 좀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딱 그거 같아요. 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건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도시를 먹여 살린다. 도시를 먹여 살리지만 그 과정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를 모순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돈과 목숨을 같은 라인에 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짓는 게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여기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와 상응하는 도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무언가 다른 조치들을 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사회적 책임을 진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의 태도는 절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보이고 아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더 먹여 살린다 이런 걸로 같이 퉁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계속 어떻게 또 추진되는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슈도 최근에 좀 뜨거웠는데요. 충주 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 투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충주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를 할 건지 말 건지 투표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충주 고교 평준화에 관련해서 약 11,500명 정도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생 그리고 교원, 학교 운영위원 등을 해서 했는데 77.14%가 고교 평준화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청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고교평준화 지역으로다가 이제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이거 발음이 어려워요. 그냥 고등학교 평준화라고. 아, 제가 여기 나왔거든요. 충주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나 남다르실 이거 것 안 될 같아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그 동문들 이렇게 저희 이 학교들을 나오니까 충주에서 이 워낙 그 일정한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사실은 동문들의 반대가 되게 거셌었어요. 그래서 평준화를 네,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 때도 계속 평준화 얘기가 나왔어요. 20년 전에도 평준화 아이고 이거 나이가 밝혀지네. 20년 전에도 평준화 얘기가 나왔고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게 이제 뭐 학력에 저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모 출신 학교들의 어떤 특정한 동문들의 반대들도 되게 거셌거든요. 그랬는데 이 비율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압도적인 거의 찬성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이제 저희 고향에 살고 있는 학부모,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막 이렇게 전화해서 막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나 너무 의아했다. 그랬더니 동문들의 반대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찬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동문들의 찬성이. 그리고 학부모들의 찬성도 높았고 무엇보다 교원들의 찬성은 거의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게 이미 평준화가 되고 있었다. 이미. 왜냐하면 이제 내신 비율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그 학교의 이름, 내 출신 학교의 이름이 그다음에 또 그 학교에서 더 잘 가르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뭐 전체의 뭐 한 10%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다 이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신이 너무 세지니까 10% 중에 진짜 아주 상위권 머리들만 여기를 가고 한 2, 3, 4등쯤 되는 사람들은 되는 학생들은 이미 내신을 위해서 다른 학교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퍼지기 이미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이 비평준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지배적인 의식이 좀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일단은 고교 평준화라는 게 뭔지 좀 한번 살짝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 고교 평준화는 말 그대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획일적인 교육 제도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였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쉽게 하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좋은 중학교를 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고 가야 되고 그 시험에 학생들이 다 매몰될 수뿐이 없는 우리가 교육열이 높아서 이렇게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또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뒤따르면서 1969년도에 중학교 평준화 그러니까 중학교 입시가 없이 진학하는 게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74년부터 고교 평준화가 진행이 되면서 청주는 79년 저희보다 이제 하나 우회 선배부터 우리가 사회말로 뺑뺑이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평준화가 됐는데 그 평준화는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자라는 거고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아직 변하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어쩌면
뭐 2, 3년마다 변하는 교육제도 중에 유일한 변하지 않는 교육제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건 교육. 이게 구체적으로 충주에서 나온 이번에 평준화 내용은 청주의 평준화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우선 대상 학교가 이 동단위에 있는 학교들이고요. 동단위의 인문계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평준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대상 학생들을 시험을 먼저 보고 이거를 10%, 40%, 40%, 10%로 나눠서 요 비율을 맞춰서 학교에 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 있는 친구들의 이제 일지망이면 그 일지망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차면 다른 이제 학교의 일지망으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나눠서 보내겠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봐서는 예전처럼 말 그대로 그냥 뺑뺑이인 것보다는 훨씬 잘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사실상 진짜 평준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선 시험을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거를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좀 잘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충주에서도 이게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었단 말이죠. 갑자기 얘가 주덕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집이랑 먼 너무 먼 그런데 그걸 좀 현실화하는 그래서 딱 이게 동단위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한정해서 만드는 이런 그런 구체적인 보완들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 고교 평준에는 아마 그 현재 그 김병우 교육감의 그 교육 철학이 묻어나 있을 겁니다. 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분의 지론이었기 때문에 그게 묻어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충주에서 제천도 지금 고교 평준화 논의가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 다 제천도 결국은 주민투표로 다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교육기회 박탈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시험을 보고 가야지 유능한 학생을 키워서 우리의 그 지역의 자산을 키워야지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중앙대학교의 그 강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하향 평준화가 됐다고 꼭 볼 수는 없다. 학력 저하 문제를 하향 평준화라고 볼 수 없고 그건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비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입시제도 이 평준화 문제는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서 보강해 갈 건가가 중요하지 이 부분을 평준화를 없애자 이런 논란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 이 평준화를 하면서 뭐 고향이어서 더 관심 있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학교를 가야 될 나이가 슬슬 되니까 관심이 이제 점점 가죠. 있죠.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이 어떤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느냐, 걔가 좋아하는 걸 잘 가르치는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 다양성. 그런데 이 다양성에 있어서 우리는 되게 웃긴 게요. 진심은 공부를 잘하는 걸 제일 1순위로 치거든요. 다들 마음속에. 근데 요걸 겉으로 드러내면 되게 터부시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주는 지금 평준화가 다 됐는데 학부모들 사이에 어떤 비판이 있느냐. 그 공부를 잘하는 이제 그 학교 중에서도 클래스가 말 그대로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에게는 어쩌면 좀 더 낫다는 표현은 이상한데 좀 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화된 교육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서열화다. 그러니까 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부모들이 사실은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다 같이 내려오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더 심화된 교육을 하는 건 저는 이 평준화가 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90%를 들러리로 놓고 얘네만 가르치면 안 되겠죠. 예, 얘네들에게는 그 라인이 필요하지만 또 나머지 90%의 친구들에게는 또 각자에 맞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수준에 뭐 예를 들어 이 정말 잘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주듯이 이 친구들 중에 수학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학을 위한 또 클래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뭔가 다른 친구들을 위한 이런 보완을 계속 해준다면 이게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평준화가 다 같이 똑같은 교육을 받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런 걸 어떤 학습기의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준화가 되는 건 좋은데 아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준화가 이
100%의 아이들이 모두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끌어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 다양한 교육이 되고 그걸 보완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하지. 그냥 평준 싹 섞어 그렇게 해놓고 다 똑같은 교육만 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일단 두 분 다 고교 평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하네요. 그 세부적인 좀 그렇긴 방법은 약간씩 달라도. 그러면 그 지금 충주에서 이제 평준화하기로 했고 청주는 이전부터 돼 있었고 그러면 충북 내 다른 지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제천이 하나 지금 남았죠. 이제 제천이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진행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제천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다른 군 지역은 아무래도 학교가 적으니까 평준화 대상 지역이 될 수가 없죠. 제 고향 보은을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농업 자연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여고 하나 상고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많아야지. 예, 학교가 많아야지 가능하겠지만 뭐 보은에서 학교가 2-3개 늘어나서 평준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제천 한 군데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제천에 대해서도 이거 충주 얘기하면서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작년 12월 정도부터 이제 설문조사하고 얘기가 됐던 건데 제천은 아직은 이 충주만큼 찬성 비율이 높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충주처럼 막 이렇게 활성화돼서 얘기가 안 나오고 찬성을 안 한다면 이제 어떤 의견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명문고등학교를 유지하는 게 학력이 낮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중소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토 세력들이 한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 학교 출신들이 자기네 단단한 어떤 인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평준화를 반대하는 곳이 많지요. 왜냐하면 이 고장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 학교인데 우리 학교가 평준화로 인해서 혹시나 가치가 절감이 될까를 걱정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충주에 제가 보기에는 제천도 충주가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천도 할 수뿐이 없는 구조적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천은 제천골 중심으로 이끌어지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쉽진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역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하향 평준화 얘기도 했고 또 이제 배정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잘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그 평준화가 이게 21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데 어제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보니까 그 교원들한테 왜 찬성하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나온 대답은 우선 교육의 어떤 클래스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의 반전은 현재 지금 사실은 교육이 엄청 많이 학교 교육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준화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판을 한번 이게 확 뒤엎은 거잖아요. 이러면서 좀 그 학교의 정상화 요걸 좀 다시 한번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이 간 친구들 전부를 위한 그런 학교가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기회 균등 그리고 평생 교육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그 2015년에 같이 그 153개국 협약할 때 같이 협약한 내용이고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다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룰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지구가 공통으로 가는. 그래서 고교 평준화 문제는 비록 우리가 채우고 보태나가야 되긴 하지만 앞으로다가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LNG 발전소 문제건 이 고교 평준화 문제건 가장 중요한 건 시민 도민들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분들의 가치를 같이 담아낼 수 있다라면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더 많을 거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우리 그 민주사회라고 하는 거는 시민의 가치와 역량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다 달려 있다. 고교 평준화 문제도 또한 그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일 이슈 다음 주에도 더 뜨거운 이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